밑에 이제 일부러 거기에다 안 보이게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시체는 거기다 놓고 도망가면 되지. 이 행위는 이 범죄자의 잔혹성.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경 아침 기온은 16도로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출근을 위해 차에 오르던 주민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밑으로 뭔가 검은 튀튀한 액체가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진 오일이 샜나 싶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몸을 숙여 차 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 밑에 웬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맥박 짚어보고 맥이 안 떼어서 바로 119 전화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 주차장은 다세대 주택가의 한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반떼 차량 밑에서 발견한 사람은 2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한눈에 봐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 졸린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서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 여성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밟은 흔적이 있습니다. 성폭행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부산 남구의 대연동. 근처에 대학교만 3곳이었고 원룸이 밀집된 지역이라 밤에도 인적이 드물진 않았습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2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기가 원룸촌이라 혼자 사는 여자도 많고 골목이 많은 데다가 좀 어두워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는 해도 이런 사건 일어났으니까 아무래도 밤에 나오긴 좀 무섭죠. 피해자는 외출복 차림이었고 신발도 신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부터 조사하던 경찰. 지문으로 확인한 결과 그녀는 대연동에 거주 중인 여대생 민 씨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유는 뭘까? 범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우기 위해서는 아닐까? 범인의 알 수 없는 행동을 수사하던 경찰은 주변 CCTV부터 분석하기 시작했고 수상한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 당일 아침에 신고자가 신고하기 전 6시 13분에 어떤 남성이 주차장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여서 아반떼 차량 밑에 시신을 확인하고는 그냥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설렁설렁 다가왔으나 주변을 살펴보며 온 것이 아닌 차량으로 직선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여 시신이 있는 차량 밑을 내려다보고 놀란 기색 없이 바로 유유히 사라진 남자. 그는 누구이며 대체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찰은 그 남자의 동선을 CCTV를 따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남구 여대생 살인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사건은 지난 2019년 부산 대연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시체가 승용차 밑에 있는 걸 출근길에 발견했기 때문에 당시 좀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고요.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적이 됐고 얼굴을 여러 차례 밟은 흔적이 있었어요. 성폭행 흔적은 딱히 안 나왔고 당시 옷도 제대로 갖춰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럼 어떻게 경부 압박이 됐을까요?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네.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그럼 손으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얼굴을 밟았어요. 얼굴 밟는다는 것은 쓰러진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쓰러진 상태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막거나 이럴 텐데 손에나 이런 게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당연히 얼굴을 밟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항을 안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네. 피하거나.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결국은 죽인 후에 아니면 거의 이렇게 한 후에 사후에 혹은 그가 비슷한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게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후의 폭력이라든가 사후의 오버킬 같은 거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이 범인의 잔혹성이라든가 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 같은데. 근데 그 감정은 이런 거예요. 워낙 원래의 감정보다는 저항을 하면서 자기가 다쳤거나 피해자가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자기 생각한 것 되게 이기적이죠. 열받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막 그냥 밟은 이런
이 행위는 네. 이 범죄자의 잔혹성 그리고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폭력적 성향. 그런 성향을 네.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 네. 시신을 안에 넣었잖아요. 네. 차 안에. 그러니까 차 안에 거기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차 밑에 이제 일부러 거기에다 안 보이게 넣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거는 아니 그러면 차 주인이 빼죠. 그렇죠. 차를. 네. 빼면 당연히 볼 텐데 네. 그 생각을 못 한 거잖아요. 네.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별도의 어떤 그 시신을 유기하거나 이럴 생각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단순히 탁탁탁 안 보이게 처리를 한 거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뒤에 와서 확인을 했어요. 네, 이 CCTV 장면에 아마 이거 알고 있는 거겠죠. 아, 그렇죠. 네. 잘 있나? 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범행을 한 뒤에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다 하다가 모른 척하거나 그게 아니라 시신이 거기 있는 줄 재차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리는 말하자면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제2차 동작. 그러니까 이 범인은 분명히 범행의 경험치도 있지만은 네.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한 어떤 건 아닌데 네. 계획도 안 했지만은 완벽하게 초짜도 아닌 형태에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 복귀를 네. 하면서 다음을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심리 상태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보고 확인하고 바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 이유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와서 뭔가를 보고 고민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한 것도 아니고 뭘 그냥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기로 온 것도 아니고 네. 있네? 그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네. 뭐 CCTV를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네. 그렇지만은 적어도 저 사람이 저 피해자가 저기 있고 내가 그 행동을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의 그 현실감을 못 느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 네. 범죄의 마무리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장소 특징이 주변에 세 대학이 있는 그리고 원룸 굉장히 많고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혼자 사는 여성들의 대학생이든 네. 직장인이 많고 이게 좀 독특한 거는 네. 밤이나 새벽에는 유동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그렇죠. 예,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범인은 그걸 알았을 수 있는 거죠. 왜? 유동 인구는 많고 범행 대상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 이후에는 유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범행을 해도 들킬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범행은 네. 노상에서의 어떤 범행.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범죄라든가 뭐라고 하면 뭐 이거는 성범죄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복수 같은 경우라고 하면 뭔가 다른 형태의 범행 수단이 있어야 되는 원한이 그것도 네.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 그러니까 길 가다가 노상 강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노상 강도 치고는 너무 서툴러. 그리고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어. 그리고 왜 시체를 거기다 넣어? 놓고 도망가면 되지.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거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살인 범죄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거는 이제 관계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밤늦게 이제 만약 여대생이라고 하면은 지갑에 뭐가 있나요? 많이 안 갖고 다니죠 요새 또. 그럼요. 이제. 카드 뭐 네.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고가의 스마트폰? 그게 제일 비싸겠죠. 네. 지갑에서 찾아봤는데 없어. 휴대폰? 그래 이거 가져가. 그럼 이제 확실히 강도는 맞죠. 그럼. 이 CCTV 속 남성은 누구며 왜 여대생을 살해했는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민 씨의 나이는 이제 21살. 막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어릴 적에 조모손에 컸어요.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금 받으면서 어렵게 공부했는데 나중에 좋은 일 생길 거라면서 이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학생회장까지 역임하면서 씩씩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피해자. 대학 진학 후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4시경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탐문 결과 착실한 대학 생활 중이기에 원한이나 금전 관계로 살해당할 이유가 없었던 피해자. 또한 누군가를 사귀거나 치정 관련 얽혀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 속 등장한 남자 역시 사귀거나 아는 사이의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피해자를 노린 것일까?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남자의 지난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13분경에 수상한 남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그리고 4시 20분경부터 4시 38분경까지 범행 현장 골목길 안과 바깥을 반복하여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은 날 4시 42분경에 피해자의 여성용 핸드백을 손에 쥐고 범행 현장 지역을 벗어나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찍힌 용의자의 행적. 용의자가 들고 간 핸드백은 잠시 전 피해자가 메고 간 핸드백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인상착의를 통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사건 현장 1km에 사는 닮은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25살의 박씨. 박 씨는 전날 지인과 노래방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해 귀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시각이 약 새벽 3시 30분경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 아내 역시 그날 새벽에 들어와 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직장도 확실해서 도주의 우려도 없었고 자신은 결혼도 해 숨진 여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박씨. CCTV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박씨는 숨진 민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박씨가 범인이라는 물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기록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그는 사건 전날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씨의 진술상 노래방에 같이 갔다는 지인을 찾아 나선 경찰. 당시 박씨와 술을 마셨다는 거래처 직원은 실제로 박씨에게 새벽 2시 30분 전화를 받고 나가 2시 46분 노래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이미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자리에 합석해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3시 38분 노래방에서 함께 나왔다는 진술. 거래처 직원은 자신의 차로 박씨를 집 앞에 내려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집으로 들어갔다면 아내의 진술이 맞는 상황. 제가 어서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근처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집 근처니까 큰 걱정 안 하고 뭐 그러려나 보다 했죠. 차는 박씨를 남겨두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이때 박씨는 집으로 올라왔고 거래처 직원의 말에 따르면 박씨는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둠이 깔린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의 범죄 대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21살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일하고 학비 벌면서 학생회장하면서 그리고 딱히 사귀는 사람도 없고 패턴도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그냥 단순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딱 노린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네. 제일 만만해 보이는 접근하기 쉬운 이렇게 공격을 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피해자가 그 돈이 없고 그 안에 뭐가 없다고 하면은 그걸 알았다고 하면 그건 이렇게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죠. 근데 네. 문제는 시간이 새벽 시간.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필 그 범인 이놈을 만나서 하여튼 안타깝게 그래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행의 대상의 물색은 그냥 즉흥적으로. 네. 일단 행동이 CCTV상 행동이 새벽 4시 13분 따라가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장면 안 보이는데 20분부터 38분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좀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 뒤에 이 핸드백을 주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 지금 18분 동안 왔다 갔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뭔지. 그 왔다 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제압을 해서 뺏어 갖고 가서 확인했는데 이거밖에 없어? 화가 나네? 가서 막 얼굴을 짓밟고
이런 것이 18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 강도라고 하면은 제압을 해놓고 뺏고 도망가면 돼요. 네. 그죠? 그게 아니라 뺏고 가는데 없어? 다시 돌아가서 화가 나다고 발을 밟고 제압을. 그러니까 거꾸로 했다고 하면 더 나쁜 놈이고. 네. 예를 들면 쓰러진 피해자를 얼굴을 만약에 그 짓밟았고 그 다음에 살해했다고 하면 그 순서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죽인 후에 어떤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강도, 다시 와서 또 살해. 이게 이제 연결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쨌든 이 18분 사이에 밟고 차 밑에 넣고 예. 어쨌든 차 밑에 못 밟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행동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핸드폰을 들고 사라졌다. 애초에 이 목적 자체는 그냥 핸드백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 강도는 많죠. 네, 그 사이의 과정은 이 사람 개인의 어떤 프로필에 따라서 좀 네,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강도와 강도살인, 살인과 이것이 조금씩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상황에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네, 돈을 노리는데 죽일 생각까지는 강도살인이다. 이건 사형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치사가 돼. 죽을 수 있어. 근데 다시 와서 밟고 확실하게 죽였다. 그러면 이게 뒤에도 말씀했지만 강도와 그러니까 어떤 그 감정적인 형태의 살인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고 되게 취약한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살인은 사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도를 하고 마무리되고 다시 해서 살인했는데 그 살인의 동기는 화가 나서. 그러면 이게 되게 나쁜 놈이잖아요. 네네. 근데 형량은 떨어져요. 일단은 지금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 같은 경우는 집에 올라왔다. 그때 내려준 시간이죠. 지금 뭐 내려준 사람은 확실하니까 올라갔다라고 하고. 근데 내려줄 때 거리선 주거인이 들은 말이 근처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을 더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서 뭐 몰고. 근데 이제 아내야. 네. 아내야 뭐 거짓말 할 수 있죠. 남편의 그 만약에 남편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뭐 아내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일단은 아내의 말은 그냥 참고사. 근데 거래처 직원은 다르죠. 네. 왜냐하면 거래처 직원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다고는 공범인 거고, 네. 아니면 방조범인 거고. 근데 거래처 직원이 굳이 자기가 관련도 없는데 뭐 거짓말을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맞느냐? 당연히 거래처 직원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자, 유기지에서 1km 안쪽에 살고 있던 남성 박 씨. 이 남성이 범인이 맞는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노린 강도 범행이라면 박 씨에게 빚 등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범행 동기가 있진 않을까 수사를 시작한 경찰. 박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수입이 있지만 월급은 배우자가 관리했고 본인은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양육비로 쓰고 매월 47만 원을 차량 할부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본인이 오롯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가끔 택시비가 없어 박 씨의 배우자가 대신 택시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 용의자가 들른 노래방 주인도 비슷한 맥락에 증언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있었고 주대가 18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뭐 지불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뭐 8만 5천 원만 계좌이체 해주고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일단 그 돈만 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와 술을 마신 거래처 직원은 박 씨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한 상황인지 말해주는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근래 직장을 옮긴 이후로 실적이 반토막 나서 이 월급이 많이 줄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 역시 전무했던 용의자 박 씨.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해 동기라고 하기엔 부족한 증거. 경찰은 용의자 박 씨의 휴대폰을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갤럭시 A7 기종의 공장 초기화 방법을 여러 번 검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라진 피해자 민 씨의 핸드폰 기종은 갤럭시 A5로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를 했어요. 휴대폰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확인 결과 갤럭시 A5와 A7 기종은 공장 초기화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니까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박 씨는 25세 나이에 전과도 4차례 있었습니다. 특수강도, 절도, 폭행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수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 아내는 남편이 새벽 3시 30분경 들어왔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새벽 4시 40분경에 곧 나갔다고 진술을 더했습니다. 이 시간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직후입니다. 박 씨가 집을 나갔다는 시간에서 25분 뒤인 5시 5분경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집을 나간 직후인 4시 40분부터 오전 8시 57분까지 아내에게 무려 20여 차례 전화를 걸었고 한 번은 22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목요일 출근 4시간 전부터 집을 나간 박 씨는 어디를 돌아다닌 것일까? 심지어 그는 전날 밤 9시부터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거의 쉬지 않고 바로 집을 나선 이유는 뭘까? 한편 경찰은 CCTV를 확인 중 용의 남성이 피해 여성을 따라가기 전 골목길을 서성이다가 묘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용의자가 다른 여성 뒤를 쫓아가는 추가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기종이 다르긴 했었지만 초기화 방법이 비슷하다고 하고 또 특히나 이제 편의점에서 핸드폰 판매점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전과가 붙으면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수강도, 절도, 폭행.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라는 예. 거거든요. 앞에 특수가 붙은 거는 야간에 네, 그리고 흉기를 들고 그리고 뭐 2명이서 뭐 복수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질이 안 좋은 거예요. 특수자가 붙는다는 것은. 그리고 절도하는 과정에 강도, 특수강도가 될 수 있죠. 흉기를 가지고. 그건 특수강도, 절도가 붙고 폭행 붙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재산범죄와 폭력범죄가 연결돼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고 가져가는 그렇죠. 사람이다. 때리고 뭔가를 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맞는 거고 결국은 근데 하필 이 사람의 전직이 판매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떤 기종이 어떻게 해서 돈이 된다는 거 알고 그거를 어떻게 뒷구멍 루트를 아는 거죠. 이걸 팔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핸드폰 기종이 이게 돈이 되겠네. 그래서 공장 초기화 해갖고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겠죠. 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됐든 이 아내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을 나가서 차를 5시 5분경 타고 나갔다. 출근 시간이 9시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4시간 전입니다. 이 사람 전날 퇴근 이후부터 술을 그렇죠. 거래소 계속 직원이랑 먹었어요. 먹고. 안 쉬었어요. 안 잤어요. 나갈 이유가 지금 사실 이때 나갈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혹은 그러니까 그 범행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네. 아니면은 그런 것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안에 앉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차례나 나가서 했어요. 그것도 나가서 20차례나 전화를 걸고 22분이나 한 번은 통화하고. 네. 아니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CCTV에서 차 밑을 보는 장면이 새벽 6시 18분 정도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나온 상태죠. 나오고 1시간 뒤에 가서 다시 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보면 불안해서 가만히 그렇죠. 못 자는 상황인 그런 건가요? 형태죠. 불안했고 네.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라고 보면은 본인의 범행이 확실히 이 상황이 나오는 건 맞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행동이 이 범인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왜냐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어쩔 줄 몰라서 왔다 갔다 뭐 저기 부인하고 통화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범인이 박 씨가 그렇게 죽이고 확인하고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상황을
어떻게 확인을 마무리 지을까라고 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 그건 집에서도 부인하고 네. 대면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이 박 씨가 무엇을 했는가?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규명이 전혀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어디서 있었는지. 근데 문제는 경찰이 오고 그런 거를 7시 반 이후에 네.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나? 이걸 명백히 따져봤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네.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범행의 어떤 결과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경찰도 오고 119도 오는 거를 주변에서 보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 고민. 상황이었을 수 있죠. 이게 CCTV 속의 인물이 남자가 이 민 씨 피해자의 범행 전에 다른 여자를 이제 뒤따라 밟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부산 돌려차기 그놈도 그 피해자 전에 네. 돌아다니면서 들핏들핏하는. 똑같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 피해자를 타겟팅했던 건 아니고 네. 그와 유사한 가장 취약한 사람을 공격해서 범행을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용의자 박 씨가 범인인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 가운데 그가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박 씨는 당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고 불면증 치료제 등을 복용해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며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에서 혈흔 자국을 발견했고 검사 의뢰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당시에 심신미약인 상태인지도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박 씨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검색 기록에는 살인, 대연동, 여대생, 사체 유기 살인 등의 단어가 있었고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목졸라 살해한 경우 등의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심신미약자의 행동이 맞을까? 게다가 박 씨의 바지에 있던 혈흔이 피해자 여대생의 혈흔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자 박 씨는 더더욱 자신이 심신미약인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아내와 당일 같이 술을 마신 동료 모두 그가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도 확인했지만 그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 약물을 구입한 카드 거래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구입 경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체가 발견된 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를 보고 박 씨가 그대로 돌아간 것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계속 그는 박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경찰이 증거를 계속 내밀자 드디어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조사를 받다 보니까 다 기억이 납니다. 박 씨 아내 역시 남편이 범인임이 확정되자 남편이 사실 4시 40분에 귀가했다고 하며 그날 아침에 22분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당시 박 씨는 아내에게 사람을 친 것 같아 피해자를 숨겨놨는데 돈 있으면 20만 원만 보내줘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뺑소니 사고 후 숨겨놓은 피해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냐는 남편.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술을 마시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걸 보고 따라가서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핸드백을 뺏어 지갑을 꺼냈는데 버린 장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범인. 살해한 이유를 심신미약인 상태로 돌리는 듯한 박 씨의 진술. 하지만 그의 진짜 본심은 편의점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기 직전 편의점에 들러 그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 물건을 구매했는데 범인은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산하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세탁소 앞길에서 민 씨의 뒤에서 다가가 목을 감은 채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오른팔로 목 앞을 감고 왼팔로 뒤통수를 꺾어 누르는 방식으로 목을 조른 후 몸이 늘어지자 주차장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짓밟았습니다. 강도 목적이었다면 이미 몸이 늘어진 피해자를 굳이
얼굴을 짓밟을 이유나 차량 밑에 넣어놓은 이유 등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을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검색을 해요. 본인 사건 그러니까요. 키워드를. 이게 이제 자기가 범행을 한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근데 그걸 어떻게 알까요? 심신미약이면 몰라야죠.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이런 검색을 하는 거 보면 주로 이제 이런 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산 사건, 그 선전 네. 사건도 마찬가지 전과가 많았죠. 강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특수강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범행을 하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본 후에 자신이 만약에 잡혔을 경우 어떻게 진술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잘 빠져나가나. 살인을 했어도 우발적과 계획적은 형량이 천지차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몇 년 안 살고 나올 수도 있고 얘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심신미약 주장도 이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네. 그러니까 살인미수라는 게 뭐냐? 목졸라 살해한 경우에 이 상황이 살해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강도하려고 했다. 근데 하고 놓고 갔다. 그럼 얘는 살인미수 주장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살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편의점 CCTV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박 씨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빼는 거를 카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가서 한 거니까. 근데 왜 돈이 없다는 걸 알잖아. 카드로 계산했다는 걸 알잖아. 네. 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 네. 안에 지갑에 현금이 두툼하게 있었다. 그러면은 돈이 있네. 근데 그게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카드로 결제하면은 카드를 가지고 저걸 하잖아요. 이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출력을 하잖아요. 네. 돈을. 그것도 얼굴 다 찍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왜 한 거지? 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사람을 친 것 같아. 지금 내가 잠깐 숨겨놨는데 뺑소니인데 시신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 자기 마누라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돈 20만 원만 보내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요 이게 도대체? 그 20만 원은 아까 그거 같은데요. 노래방 돈 못 낸 거요? 예. 그죠. 지금 근데 18만 원이니까 예. 10만 원은 나중에 줄게. 네. 8만 원처럼 계산하고 네. 그랬는데 20만 원이라는 게 아마도 이게 뭐 그 이 차에 뭐 도색이나 이런 걸 바꾸는 그런 뭐 일 수 있고 네. 뭐 이런 닦는 거 이런 그런 얘기 그런 용도 같은데 거짓말했어. 자기가 사실은 강도에다 죽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뺑소니였어라고 부인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어쨌든 범행은 확실한 거는 네. 오른쪽으로 해서 교사를 네. 하고 뭔가 이제 끌려놓고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얘의 얘기인데 네. 경부 압박은 맞아요. 중요한 건 왜? 밟았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시 왔다 갔다 했죠. 18분 동안. 네. 그러면 결국은 밟은 거는 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넣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차량이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니까 이게 기절시키고 핸드폰이나 이런 걸 집어갖고 왔는데 열받아 가서 밟았는데 얼굴에 피가 보이고 좀 피 이거 어떡하지? 밑에라도 넣어놓을까?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안 보이게. 눈에 안 예. 보이게.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네. 모자라지만 모자란 거가 잔혹한 건 다른 문제예요. 네. 병집할 수 있어요. 네. 약간 범행의 계획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산 그 돌려차기 그놈도 아니 CCTV가 앞에 있는데 돌려차기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폭력적 반응은 하는 놈들인데 거기에 대한 뒷감당은 자기가 들은 것도 있고 이 중간 연결이 부딪지가 안 되는. 모자란 그렇죠. 사람들인 이제 거죠. 모자라다고 네. 심신미약이 아닌 네. 대단히 위험하게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재판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2심 재판부 판단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엄중하다. 고작 그것을 강취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에 공분을 앞서 피고인의 도를 넘는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간 이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 주장하던 심신미약과 강도의 고의 결여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아직 젊은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25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1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예? 심신미약이고, 예? 강도의 고의도 없는 거다. 이거잖아요. 네.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죽일 생각 없었고 강도하려다가 그냥 해고 나왔다. 그러다가 뭔가 화나가서 죽게 됐다라는 지금 그런 연결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 사건을 조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 체계는 사건을 조각내면 조각낼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다 합산해요. 조각내면 안 돼요. 이거 10년, 이거 5년, 이거 20년 예. 합쳐서. 우리는 네. 최고에서 2분의 1이에요. 그래봤자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종신형이 없고 뭐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고 일단은 보면은 범행을 깊이 뉘우친대요. 1심 동안은 안 뉘우쳤나 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뉘우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더 황당한 거는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예요.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은 딸을 그 돈 조금 받고 합의해 줬어요. 이게 말 그대로 생활 기초수급자 집안이에요. 이 집이 지금. 네. 근데 이 딸의 목숨이나 억울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 공탁의 제도의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아버지였고 돈 어차피 딸은 죽었는데 돈이 얼마 있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많았을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물론 당연히 피고인의 처나 가족들은 선처를 뭐 탄원 쓸 수 있죠. 자기 남편이고 자식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돼야죠. 예? 아니 당연히 그 가족이야 뭐 선처를 할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 생각해보소. 지나가다가 그냥 황당하게 맞아 죽었어요. 목이 졸리고 맞아 죽었어요. 네. 21살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범죄가 포함이 안 된 징역 25년은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15년 정도면은 가석방 돼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체감되는 게 딸 대학 갔다고 자취 보낸 가족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2019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4년 전이요, 4년 전. 너무나 예. 안타깝고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인 집에서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회장하고 뭐 장학금 받고 알바해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오늘 정말 더더욱 더 고인의 명복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